오늘은 전환괴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ISCC 인증을 받으려면 매스 밸런스를 반드시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전환괴수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ISCC라는 것이 매스 밸런스 외에도 말이죠. COC의 원칙, 그러니까 유통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그 원칙, COC의 원칙에 대하여 심사하는 방법이 매스 밸런스 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인증 제품, 비인증 제품을 원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완전히 물리적으로 분리해서 하는 방법, 혹은 혼합이 되지만 혼합 비율을 철저히 관리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쓰이기가 어렵고, 현장에서는 매스 밸런스가 말하자면 최고입니다. 매스 밸런스가 복잡한 이런 추적성의 문제, 그 다음에 공정에서 사용된 원료의 양의 투명성,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데 있어서 매스 밸런스만한 방법이 없어요.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스 밸런스를 대부분 ISCC 인증을 받는 업체들이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전환계수라는 것, conversion factor라는 것이 반드시 쓰이게 되죠. 그래서 conversion factor를 알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ISCC 인증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스 밸런스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매스 밸런스는 인증심사원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증을 받으려는 공장 혹은 다른 종류의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시해 놓은 매스 밸런스를 그 기록을 심사원이 와서 보고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스 밸런스를 심사원이 와서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해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론들의 이해가 꼭 필요하겠죠. 오늘은 이 CF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요. 이렇게 크게 볼까요? CF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conversion factor, 그러니까 전환 계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 부분, CSF라고 하는 부분, 소비 계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컨버전 팩터는 즉 전환계수 혹은 수율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컨버전 팩터를 가지고 계산을 할 때 막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때 해법이 뭐냐면 바로 이 소비계수라는 거예요. CSF, Consumption Factor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스 밸런스의 개념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공정이 있다고 합시다. 투입이 원료를 투입을 하는데요. 2톤 투입해요. 또 공정을 지납니다. 그러면 산출, 제품이 만들어지는데 1.8톤 만들어져요. 자, 수율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CF요. Conversion Factor. 전환계수는 나누면 되죠. 어떻게 나누어요? 아웃풋 나누기 인풋입니다. 그러니까 인풋 분의 아웃풋,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결과는 90% 혹은 0.9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버전 팩터를 알게 되었다면, 자, 이 컨버전 팩터는 뭐냐면은 이론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요 공정은 뭐냐면 실제 공정이라기보다는 공정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의된 공정에 의거하여 컨버전 팩터를 알아낸 것이죠. 물론 ISCC에서는 이렇게 알아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알아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맨 처음에 매스 밸런스를 실시할 때는 통계가 없지 않습니까? 거래가 없지 않습니까? ISCC의 거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자료 혹은 이렇게 정의 내려진 자료를 가지고 컨버전 팩터를 정하게 됩니다. 또한 통계를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통계 값은 뭐냐면 과거의 값들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시즌에 매스 밸런스를 하는 그 값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적 값도 역시 이론 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컨버전 팩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매스 밸런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등식입니다. 이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매스 밸런스의 핵심 그 등식이 됩니다. 자, 함수식, 핵심 함수식이 됩니다. 자, 뭐예요? 초제라고 하는 것은 기초 재고량 줄임말이고요. 말제는 기말 재고량을 줄임말입니다. 자, 어떠한 아이템에 대하여 이 등식은 항상 성립합니다. 기초 재고량 더하기 입고량은 기말 재고량 더하기 출고량과 같다. 자, 이 등식만 알면 매스 밸런스의 다양한 경우를 모두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그림상으로 보면 어떤 공정이 있고요. 이 공정에 투입하는 원료가 있고 공정을 통해서 나온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창고가 두 개가 따로 그려져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원료가 투입되었을 때 이 원료라는 아이템이 있고요. 또 제품이 나왔을 때 이 제품이라는 아이템이 있는 거예요. 자, 위에 보신 이 식을 원료에다가 따로 적용하고 제품에다가 따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뭐 집의 모양으로 원료를 표시했고 제품의 모양을 표시했지만 이것이 꼭 이렇게 공장 건물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공장 안에 원료의 실, 제품의 실이 따로 있을 수도 있죠. 혹은 그냥 노천에 쌓아둘 수도 있죠. 요건 뭐냐면은 하나의 아이템 개념을 독립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원료라고 하는 아이템에 대하여 또 제품이라고 하는 아이템에 대하여 이 등식을 따로따로 적용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매스 밸런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간을 설정해야 돼요. 여기선 임의로 한 달을 정해 보겠습니다. 지나간 1월 1일부터 1월 31일 이 한 달간을 매스 밸런스 기간으로 하겠다 이렇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기간 설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간 설정 없이 매스 밸런스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 공식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먼저 원료의 투입. 자, 좀 아까 그림 한번 다시 볼까요? 원료가 어떤 공정에 투입됩니다. 그러면 이 원료의 투입량을 알아낼 때 이 공식이 이용됩니다. 어떻게 이용되냐 하면요. 원료라고 하는 아이템에 1월 1일자 기초 재고량이 1월 1일자 재고량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31일자의 재고량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 기록을 보고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ERP에 보면 이 아이템의 그날짜의 재고량이 파악되어 있죠. 기록되어 있죠. 혹은 이런 전산화된 ERP를 쓰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수기 작성을 해도 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재고 기록을 해 두어야 한다라는 이 전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고 기록이라는 것도 매스 밸런스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료에 대하여 1월 1일자의 재고량, 1월 31일자의 재고량은 이미 알고 있죠. 왜냐하면 기록이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입고를 파악을 합니다. 뭐에 대한 입고요? 같은 아이템에 대해서 계속 하는 겁니다. 원료의 입고입니다. 원료의 입고란 무엇일까요? 원료를 구매한 양이죠. 그러니까 구매한 양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거래 명세 등에 혹은 어떤 세금 계산서 이런 등에 거래 관계된 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ISCC에서는 무엇으로 압니까? 바로 SD를 통해서 알게 되죠. SD, 내가 공급자로부터 발급받은 SD에 적혀있는 양이 바로 ISCC 원료의 입고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자, 재고 기록이 있었으니까, ERP가 있었으니까 기초, 기말, 재고량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입한 SD에서 양을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 알고 이것 알면 자, 이제 방정식 요거 알게 되죠. 출고량 이제 알게 됩니다. 전체 등식에서 네 가지 항이 있는데 그중에 3개를 알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료 투입량, 원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출고가 뭐냐면 원료 창고에서 빠져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원료 창고에서 빠져나오죠. 그러면 이 빠져나오는 게 뭐예요? 이 공정에서는 투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원료의 투입량은 원료의 기초 재고량 더하기 원료의 구매량 마이너스 원료의 기말 재고량입니다. 이 등식을 이렇게 응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료의 출고량을 알아낸 것, 그것이 원료의 투입량이라는 것, 이것을 아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원료의 투입량 알아냈죠. 지금. 알아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는 거냐면 거기에다가 수율, 그러니까 conversion factor, 전환계수를 곱해주면 뭐가 나옵니까? 제품의 산출량이 이론적으로 나오죠. 왜냐하면 이 전환계수는 이론값이었잖아요. 통계적으로 알아냈거나 어떤 자료에 의해서 알아냈으니까 이론값 아닙니까? 그렇게 알아낸 제품 산출량이 요것이 뭐냐면은 이론값이죠. 즉 판매가 가능한 양이라는 것이 됩니다. 자, 이만큼 만들었으니까 이만큼 판매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럼 판매 가능량을 이렇게 알아내었단 말이죠. 이 판매 가능량과 이제 실제로 판매한 양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 판매한 양은 무엇이에요? 바로 SD를 통해서 알 수 있다. ICC에서는. 그러니까 SD를 발행한 양, 1월 한 달 동안 SD를 발행한 양, 그것이 실제 판매량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판매 가능량, 이건 이론값. 실제로 내가 판매한 양, SD의 판매량 합산한 것,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 가능량보다 많이 팔렸다. 그럼 이건 문제가 되겠죠. 많이 팔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판매 가능량보다 SD 발행의 총량이 적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매스 밸런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스 밸런스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경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많은 공장들에서 원료가 여러 개 들어갑니다. 자, 아까 공정은 뭐였어요? 원료 한 개가 제품 한 개를 만드는 단순한 공정. 요거는 보통 이제 CP의 경우는 이럴 수 있어요. CP의 경우. 한 가지 원료를 가지고 이거를 뭐 세척하거나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웃풋을 만드는 거죠. 요런 경우는 가능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PU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프로세싱 유닛 가공 공정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공장이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인풋 A, 원료 한 가지, B 두 가지, C 세 가지를 넣고 거기에다가 마스터 배치를 투입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이때에 자, 인풋 A는 ISC 인증된 지속 가능 원료이고 B도 지속 가능 원료인데 C는 비인증, ICC 인증을 받지 않은 그런 원료다. 그래서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서 가공을 하게 되면 이런 산출이 나온다. 아웃풋이 나온다 말이죠. 그럼 한번 봅시다. A 2톤 넣고 지속 가능 원료, B 1톤 지속 가능 원료 넣었어요. B 지속 가능 원료 C 2톤 넣었습니다. 합산하면 5톤이죠. 5톤을 넣었더니 4.5톤이 나왔다. 그러면 수율은요? 수율은 이때 몇 프로입니까? 90%인가요? 90%가 되죠. 0.9. 자, 그런데 여기 마스터 배치 혹은 첨가물 이런 종류의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전체 총량의 3%를 넘지 않으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3%를 초과한다 그러면 이것까지 다 합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이게 5톤에 50kg니까 1% 정도 되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3%를 넘어간다 그러면 뭘로 보면 돼요? 인풋 D로 보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계산해서 수율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랬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자, 아까 우리가 가졌던 프로세스 똑같이 하면 됩니다. 원료의 투입. 자, 뭘로 구할 수 있어요? 원료의 투입은 이 전체에 대한 투입을 구하는 건데요. 이것은 원료 A에 대하여 이 계산을 실시하고 다시 원료 B에 대하여 또 이 계산을 실시하고 C에 대하여 계산 실시하면 총 원료 투입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걸 가지고 수율을 구해서 그 수율을 곱해주면 아웃풋이 나오겠죠. 아까 했던 계산과 같은 방법.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온 아웃풋은 뭐냐면 이론적으로 판매 가능한 양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아웃풋을 판매한 그 SD를 통해서 계산한 그 값과 비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투입한 이 총량들을 따로따로 A, B, C 구해야 되고
따로따로 구한 거에 대하여 합산해서 거기다가 수율, 그러니까 전환계수율, 컨버전 팩터를 곱해줘서 이론값 아웃풋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실제값과 계산을 하는 거란 말이죠.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계산이 복잡해졌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런 경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좀 아까의 것은 한 개 정도 그런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복잡하지만 좀 아까 봤던 것과 같은 모델입니다. 이게 복잡하지만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원료 A가 제품 1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제품 2에도 쓰이고 제품 3에도 쓰이고 제품 4, 5, 6 이런 데 쓰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원료 B도 마찬가지 여러 제품에 투입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투입되는 원료들이 조성비가 저마다 다르고 그래서 이 총량을 구할 때 이걸 알아낼 수가 없단 말이죠. 이건 매우 복잡해집니다. 이건 차원이 달라지는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현장에서는 매스 밸런스를 하냐 하면 이 공정 하나에 대하여 작업일지를 적어요. 또 이 공정에 대한 또 작업일지를 적고 작업일지를 적습니다. 작업일지에는 얼마만큼 투입했다는 양이 다 적힐 거 아닙니까? 산출했다는 양도 적힐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작업일지를 가지고 매스 밸런스를 시행을 대부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틀린 겁니다. 매스 밸런스는 작업일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업일지는 내부 문서이고요. 그 내부 문서는 얼마든지 꾸며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아도 감으로 적기도 하고요. 그리고 맞추어 놓죠. 그래서 작업일지를 가지고 매스 밸런스를 하는 것은 틀린 매스 밸런스입니다. 반드시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요. SD 또는 세금계산서 등으로 발행해 놓은 문서.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변경시킬 수 없는 문서. 그러니까 빼박 문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매스 밸런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좀 전에 했던 이런 모델까지는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계산이 복잡하지만. 근데 이렇게 아웃풋이 여러 개가 되었을 때는 이거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 매스 밸런스 하나를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복잡하게 한다고 하면 역량 소모가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오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점점 더 공정들이 복잡해질 때 하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면 제품 1, 2, 3에 대하여 각각 산출량을 구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 하면 먼저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 하면 각 원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인풋 A 하나만 가지고 이 아웃풋과 아웃풋들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까 어떻게 했어요? 이 계산에서는 A, B, C 전부 다 투입한 양을 구해 가지고 아웃풋과 비교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투입되는 총 원료의 중량 합계 이거를 여기에다가 CF를 곱해서 아웃풋을 구했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원료 B와 원료 C 그리고 마스터 배치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십시오. 이거 없다고 생각하시죠.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도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도 없다고 생각하고 자, 원료 A가 아웃풋 1을 만들고 원료 A가 또 아웃풋 2를 만들고 원료 A가 아웃풋 3를 만든다. 그래서 아웃풋 1, 2, 3는 다르지만 원료 A는 다 같은 겁니다. 나머지 B, C는 생각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 그림에서 아예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이 공식을 이제 이렇게 적용합니다. 아까 이 공식은 두루두루 계속 적용이 된다 그랬죠. 이 공식을 가지고 무엇을 구하느냐? 자,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원료를 먼저 구해서 곱하기 CF 해서 산출량을 구하는 순서였죠. 역순으로 합니다. 먼저 제품 1에 대해서 산출량을 구하고요. 제품 2에 대해서 산출량 구하고 제품 3에 대해서 산출량을 각각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응용하면 가능하죠. 자, 이 아웃풋의 양을 먼저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아웃풋의 양 따로 구하고 이 아웃풋 양 구할 수 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요? SD를 통해서.
아웃풋 1에 대한 SD 합산하면 나오죠. 아웃풋 2에 대한 SD, 아웃풋 3에 대한 SD 합산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산출량이 뭐예요? 바로 요 제품 판매량이 되죠. SD를 합산한 양이 제품 판매량이 되죠. 이 제품 판매량 알고 있고, 그 다음에 ERP 등에서 혹은 수기로 작성한 재고 기록에서 제품의 기말 재고, 그러니까 31일자의 기말 재고, 기초 재고, 1월 1일자의 기초 재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값 알고, 이 값 알고, 이 값 알면 제품 산출량, 즉 생산량 알아낼 수 있죠. 생산량.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을 좀 한번 다시 드리면, 이 공식이 두루두루 응용이 되는데, 아까 원료에 있어서는 이 출고 부분, 이 화살표, 자, 원료가 이렇게 투입되니까요, 원료의 관점에서 보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출고를 구하는 것이 핵심이었고, 지금은 이제 제품의 관점에서 다시 봐야 됩니다. 제품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이 집안으로 뭐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화살표가. 그죠? 이거는 제작된 무엇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공정의 관점에서는 아웃풋, 그러니까 생산량 혹은 산출량이 되는 것이고, 제품의 관점에서는 입고량이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 화살표 하나가 아웃풋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산출이 되기도 하고, 혹은 제품의 관점에서는 입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냐면 입고,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에 입고요? 제품에 입고. 그러니까 이게 뭐와 같다고요? 공정을 통해서 나온 산출과 같은 것이란 말이죠. 자,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을 구하는 것이 이번에는 더 첫 번째 프로세스라는 말이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뭐였단 말이에요? 이 입고, 이것을 구하는 거였고, 그것은 뭐예요? 기초 재고량 알고, 기말 재고량 알고, 출고량 알면 구할 수 있죠. 방정식이니까. 이 출고는 뭐였다고요? SD, 그러니까 판매한 양들을 다 합산하면 되는 거다. 요렇게 이 방정식을 이항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 제품마다 따로따로, 제품 1에 대하여, 제품 2에 대하여, 제품 3에 대하여 따로따로 하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 따로따로 구한 제품 산출량을 갖다가 뭐냐면은 이 수율 CF로 이번에 나누어 줍니다. 이번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면 뭐가 돼요? 이제는 원료의 투입량이 나온다는 거죠. 예. 제품 1에 대한 투입량인데, 제품 1에 대한 무엇의 투입량이요? 자, 원료 A에 대한 투입량. 제가 B, C 다 잊어버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A 원료를 투입했을 때, 2톤 투입했을 때 제품은 뭐가 생산돼요? 4.5가 생산되죠. 그러면 수율은 뭐예요? 이때 2분의 4.5입니다. 1보다 큽니다. 1보다 커지는 거예요, 이때. 자, 수율은 항상 1보다 작아야 되는,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B와 C를 잊어버리게 되면 원료 A에 대해서만 보면 2분의 4.5니까요, 1보다 크죠.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는 컨버전 팩터, 원료 A에 대한 산출 1번, 제품 1에 대한 컨버전 팩터가 됩니다. 2분의 4.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수율을 이번에는 뭐예요? 역산이니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제품 산출량 좀 전에 알아냈잖아요. 그죠? 알아낸 거에다가 이 CF 값을, 원료 A에 대한 CF 값을 여기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A 원료가 1제품에 투입된 양을 알아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제품 2에 대한 산출량, 그러니까 생산량 알아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 제품 2에서도 이 원료 A가 투입돼서 만들어질 때 2.5분의 4.8, 이것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 제품 3에 대해서도 1.5 투입했을 때 4점이 나오는 이 수율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각각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 1, 2, 3 각각에 대하여 같은 원료 A를 3번 계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A 원료, 그러니까 1제품에 대하여 투입한 A 원료의 양, 2제품에 대한 A 원료의 양, 3제품에 대한 A 원료의 양, 세 가지를 합치면 A 원료의 총 투입량이 되죠. 한 달 동안의 총 투입량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총 투입량, 이건 뭐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제목에 이론값 이렇게 적어놨죠. 이 슬라이드에. 자, 이 이론값을 이제 실제값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실제값은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다시 이 공식이 적용됩니다. 똑같이 하면 돼요, 이제. 자, 어떻게 했었어요? 아까 이거 할 때. 이것이라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원료 A에 대하여 아웃풋이 나올 때의 수율, 뭡니까? 그 수율도 이제 알고 뭐냐면은 이 공식, 대입할 수 있죠. 이때 원료에 대해서는 무엇을 구하는 거라고요? 이 출고 부분을 구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원료의 투입량인 거고, 원료의 관점에서는 원료 창고에서 나오는 출고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걸 구하는 공식은, 자, 요것이 되는 거죠. 그걸 이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A 원료의 총 투입은 A 원료 기초 재고량 더하기 A 원료 구매량, 총 구매량. 구매량은 뭐라 그랬어요? 원료를 받을 때 받은 SB, 거기에 있는 양을 합산하면 기말 재고량을 빼면, 이거는 장부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실제값이라고 봅니다. 좀 아까 거는 뭐였어요? 요거는 이론 수율을 가지고 나누어서 도출해낸 값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이론 값입니다. 근데 이제 장부를 가지고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실제값이 되죠. 이제 이론값과 실제값을 비교하면 매스 밸런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복잡한 공정 혹은 제품군들이 있어도, 그래서 인풋 하나가 굉장히 많은 재료의 그 공정에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이론대로 하면은 모든 매스 밸런스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매스 밸런스를 한다고 할 때 주로 이 전환계수를 가지고 많이들 이제 시도를 하시고, 안 되니까 그냥 그 작업일지, 내부에서 작성해 놓은 작업일지 보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이걸 갖다가 하려니까 거의 불가능해져서 작업일지로 하기 때문에 그건 매스 밸런스가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소비 계수를 가지고 하면 돼요. consumption factor라는 것이 ILCC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consumption factor는 역순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율, 전환계수는 투입분의 산출이에요. 이게 역수입니다. 소비계수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어떤 제품의 생산량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원료의 양을 구하는 역순의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죠. 산출분의 투입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소비계수, consumption factor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스 밸런스를 설계할 때에 되도록이면 역순으로 하는 게 좋아요. 역순으로 하여도 이론적으로 똑같거든요. 이건 수학이기 때문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정순서, 정식 순서, 원료에서부터 이렇게 전환계수 곱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장에서는 너무 많은 공정들과 너무 많은 제품들이 있고, 하나의 원료가 두루두루 쓰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능은 합니다만 과도한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 대안으로 소비계수를 사용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